어, 제가 다룰 부분은 이제 심리학에서 본 감사, 심리학에서 감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다음에 감사에 대한 그 내용을 또 나눠보면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사도 있지만 그 특질 감사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특히 감사를 좀 잘하시는 분이 있고 좀 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특질 감사라고 이렇게 따로 둬서 연구합니다. 그다음에 또 심리학에서 많이 하는 게 감사 중재법, gratitude interventions. 그러니까 감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건강, 심리적 건강, 신체적 건강 좋습니다. 근데 그럼 뭐 타고난 거냐? 꼭 그렇진 않고 그 인터벤션, 그 중재법,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네, 감사를 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감사가 참 유익함이 많은데 그걸 늘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는 MMPT 프로그램에서 감사를 좀 약간만 끝부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나한테 이득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게 있다는 거죠. 이득이 있고. 그걸 이득을 알아야 돼요.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전현수 원장님이 그 지혜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내가 뭘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했다는 거. 누군가가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그 인지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뭔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제가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나의 욕구, 동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기가 충족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동기와 인지가 감사를 이해할 때도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 동기가 충족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해줬다는 것, 그것을 내가 인지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서 또 보면 그 세 번째 감사는 귀인이라고 하는 것도 애트리뷰션, 그 인지작용이죠. 이게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A, 자신이 긍정적 결과 을 얻었다는 인식, 이해가 돼야 돼요. 인지가 돼야 돼요. 그것이 어떤 외적 원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긴 거다. 이렇게 인식할 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 감사의 대상이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인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연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비인간적인 존재, 신, 동물, 우주까지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타자지향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합니다. 요컨대 어떤 내가 얻은 것이 있고, 말하자면 내 동기가 충족이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 내 동기가 충족됐구나도 인지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해줬구나도 인지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감사인데요. 근데 영어에는 감사의 말이 또 있죠. 우리말에 그 감사하다, 고맙다처럼. 근데 영어에 땡큐가 있죠. 땡큐. 근데 그 땡큐는 뭐 감사란 게 특별히 학술적으로 쓰이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감사, 고맙다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영어에는 우리말에서는 없는 감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를 물론 다른 뜻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 이 appreciation입니다. 이게 영어권에서 감사란 뜻이거든요. 근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appreciation을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 사실은 좀 난감합니다. 이게 어떤 비판이 있냐면 앞에 그래티튜드를 보게 되면 누군가가 해줬다는 거 아니냐 원천에서. 근데 뭐 많이 인용되는 감사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연구 중에 하나가 아마 에몬스와 맥컬러프의 연구인데 여기도 보면은 그 참가자들이 감사 그 실천할 때 보면은 아침에 눈을 떴다. 난 이게 감사하다. 감사한 거 5개 써보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뭘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거죠. 이런 베네펙터, 도움 준 상대가 직접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내가 감사를 느낀다. 어프리시에이트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어프리시에이션은 어떤 것, 사건, 사람, 행동, 사물의 가치와 의미를 그 가치, 이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 정서의 연결감, 이 연결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 또 MMPT랑 말씀드릴 때 나오겠습니다만 이 연결이라는 게 이 자비나 감사는 이 연결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연결성이라는 거. 이 연결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보면 인지와 정서인데요. 여기 정서는 조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동기의 상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동기 상태가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와 동기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동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정서는 동기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 바로미터 중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학습할 수 있다. 앞에서 김재성 교수님이 불교에서 상당히 좋은 거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원수는 보물이다. 원수가 보물이 될 정도로 내가 학습하는 거예요, 공부를. 또 모든 사람이 내 어머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모든 사람한테 갈 수 있느냐? 우린 쉽게 납득 안 가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티베트 사람들이 수행해서 하거든요. 또 심지어 내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감사로 느끼는 거. 그것도 인지죠. 그냥 고통이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근데 내가 전생에 지은 또 현생에 지은 악업이 있는데 이 악업이 지금 씻겨나가고 있구나. 되는 거죠. 이거는 좀 가볍게 말씀드리면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밤중에 밥 먹고 싶잖아요. 야식 먹고 싶을 때 배가 막 고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고픈 것을 인지하는 방법이 내가 살이 빠지고 있구나 라고 인지한다면 배고파 죽겠다 이런 인지가 아니라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감각에 대한 인지, 해석이 내가 살이 빠지고 있구나 하게 되면은 견딜만 하고 즐거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보신다면은 가볍게 보신다면 고통을 느끼는 그 티벳 스님들이 감사로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지 작용이. 그래서 제가 이 어프리시에이션하고 그래티튜드를 좀 통합해 봤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래티튜드가 가장 큰 개념으로 제가 보고요. 어프리시에이션을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정의에서 언급했듯이 감사 대상이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감사 대상을 외부로 할 필요가 없고 이 자기 감사, 자기 자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내 몸, 내 마음. 우리 불교에서는 이 몸 받기가 얼마나 희유합니까? 이 정말 희유하고 희유한 인연을 속에서 이 인간 몸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인식장으로 보게 되면 이 외부 분명히 어프리시에이션에도 감사의 대상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그것이 꼭 외부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고 또 유형이 아니라 무형으로 보자면 그 결국 그래티튜드로 어프리시에이션을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프리시에이션이란 말을 제가 그냥 가칭 임시로 번역을 해봤어요. 이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 오는 거니까 이 가인 감사라고 하면 어떨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이 왜냐하면 어프리시에이션을 이 번역할 말이 적절하지 않아서요. 가치를 제대로 인식해주는 감사. 그래서 가인 감사 어떨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프리시에이션. 그러니까 그 영어권에서는 그래티튜드와 어프리시에이션. 요게 그 연구에서도 또 구분돼서 쓰기도 하고 이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어프리시에이션을 감사의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포함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태 감사는 지금 당장 느끼는 거죠. 누가 뭐 맛있는 거를 줬다든지 배고픈데 음식을 줬다든지 목마를 때 물을 줬다든지 감사하죠. 그 순간 느끼죠. 근데 이제 특질 감사는 워낙에 그 사람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베풀어줘도 감사한 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특질 감사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측정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측정할 수 없으면 연구를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사 성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어떻게 알 거예요? 주관적으로, 나 감사 바뀌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옆에 부인이 뭐 보고하거나 남편이 보고하거나 부모가 보고하거나 친구들이 보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심리학에서는 대체로 이 검사를 사용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상태 감사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트레이트 감사, 이 사람의 특질, 감사 성향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가 그런 거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포 애프터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태 감사보다도 특질 감사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그 상태 감사는 이제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린 걸로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척도도 이 정도, 그레이트 프라다,
thankful하다, appreciative하다 이 정도의 형용사로 이제 측정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특질 감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를 더 쉽게 더 자주 경험하는가 이 성향인데 가장 많이 측정하는 게 이 GQ6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있고 이 6이 말하는 것처럼 6개 문항으로 되어 있어 갖고 가장 간단합니다.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일 거예요. 이 척도가. 이 맥컬러프 등이 2002년에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권선중, 김교헌, 이홍석 선생님이 2006년에 번안을 했습니다. 요거 짧으니까 몇 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7점 척도입니다. 1점 매우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약간 그렇지 않다. 4점 보통 정도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6점 그렇다. 7점 매우 많이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는 6점이겠죠. 최고는 6, 7, 40, 42점입니다. 1번 내 삶에는 감사할 거리들이 매우 많다. 1에서 7점입니다.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감사했던 모든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한다면 그 길이가 매우 길어질 것이다. 역시 1에서 7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둘러볼 때 감사할 것들이 별로 없다. 이건 역채점 문항입니다. 요거는 7점이라고 했으면 1점으로 나중에 합산할 때 바꿔야 되고요. 5라고 했으면은 이제 2가 되겠네요. 6이라 그러면 2가 되고 5라 그러면 3이 되고 4는 그대로 4고요. 역채점 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1에서 7점. 5번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건, 상황들에 대해 더욱더 고마움을 느낀다. 역시 1에서 7점입니다. 마지막 역채점 문항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 적이 별로 없다. 여기서 7이라고 했다면 합산할 때는 1로 바꾸셔야 돼요. 6이라고 했다면 2로 바꾸시고 5라고 했다면 3으로 바꾸시고 4는 그대로 4고요. 그래서 합산을 해보는 겁니다. 네, 대략. 네, 이것이 특질 감사에 많이 쓰이는 검사고요. 이거 외에도 그라트라고 해가지고 Gratitude, Resentment, Appreciation Test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체로 풍족함의 느낌, sense of abundance, 소박한 감사, simple appreciation, 타인에 대한 감사, appreciation of others 해가지고 이 3요인의 44문항이고요. 단축형으로 16문항짜리도 있습니다.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패터슨과 셀리그만의 긍정심리 쪽에서 VR라고 해가지고 Value in Action Scale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 몇십 문항인데요. 그게 전부 6가지의 미덕으로 되어 있죠. 우리 강점 얘기할 때 24가지의 캐릭터 스트렝스, 인격 강점이 나오고요. 그게 6가지의 덕, virtue로 묶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wisdom and knowledge, 용기, courage, 인간의 humanity, 정의, justice, 절제, temperance, 초월, transcendence. 요 6가지 중에 24가지가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gratitude는 요 초월에 속합니다. 초월에. 6가지의 virtue 중에 초월 virtue에 속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제가 또 강조합니다. 연결. 제가 강조하죠. 감사와 자비의 핵심은 연결이다. 이 더 큰 개인을 더 큰 세계나 우주와 연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줌으로써 이게 연결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럴 때 감사가 되고 자비가 흐르고 사랑이 흐를 수 있는 거죠. 이 연결이라는 통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러는 우리가 아는 아들러는 아니겠죠. 이 어프리시에이션 스케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있어요. 노지혜 이민규 선생님이 번안을 했는데 코리안 버전 오브 어프리시에이션 스케일인데 이건 그냥 감사라 그랬어요. 이분들은 또 이 그래티튜드를 이분들은 또 그 고마움이라고 했는데 이 원래는 8개 척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57문항 8개 척도인데 8개 하위 척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3문항 6개 요인으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이것도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 나름대로 특질이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그게 불교 훈련이든 혹은 티베트 불교 훈련이든 아니면 기독교의 훈련이든 아니면 종교와 무관한 혹은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들었더니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감사 성향이 바뀔 수 있는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 그래티튜드 인터벤션을 통해서 인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대체로 여러 가지 측정이 있어요. 이 신체적인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요 그래티튜드 인터벤션을 했더니 건강이 좋아진 거라든지 또 심리적인 건강 많이 측정하는데 특히 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 well-being 5개짜리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점 척도입니다. 요거를 저도 번안을 하나 했는데 이걸 많이 씁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변화했느냐 감사 중재를 했더니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많이 보고 또 이런 중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됐더니 그 트레이트가 변화했느냐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이 감사 중재가 왜 또 필요하냐면요. 물론 이거 자체가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인간한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이 쾌락 적응이란 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동기가 충족되는 걸 우리 인간은 추구하거든요. 근데 이게 충족이 되면 이게 오래 안 가요. 어댑테이션, 적응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쾌락 적응이라고 그래요. 때로는 이제 히다닉 트레드밀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러닝머신 달려도 늘 제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의 쳇바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승진을 했다. 그 얼마 며칠 가겠습니까? 혹은 몇 주 갈까요? 뭐 집을 샀다. 새 집 생겼다. 그거 기쁜 일이죠. 계속 기쁩니까? 안 기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도 적응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쾌락 적응이라는데 이런 것 때문에도 인간은 감사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웰빙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만족에 대한 적응은 이걸 끊임없이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겠죠. 그 수행 아마 미선 스님께서 이따가 나중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다르게 보는 관점, 내가 감사의 눈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감사의 눈이라는 표현합니다. 이 감사의 관점, 감사의 눈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치 요 이마하고 제3의 눈으로 두 눈 사이에 우리 제3의 눈이란 말 있잖아요. 이 제3의 눈에 감사와 자비의 눈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 쾌락 적응이 상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감사중재법은 여러 가지 나누는데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를 느끼는, 인식하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느끼는 방식에서 grateful recounting, 감사한 거를 되새김질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감사를 숙고하는 거, 하나는 감사를 재평가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는 일종의 자비행위죠.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저는 일종의 자비 행동이다. 내가 이게 그러니까 감사와 자비가 함께 돌아가는 이유가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자비행위고요. 그 자비행을 받은 사람이 감사를 느끼고 또 자비행을 하게 됩니다. 자비심이 생기고 이렇게 그 감사와 자비가 굉장히 밀접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감사 되새김은 또 다른 말로는 축복 헤아리기라고도 합니다. 영어 표현에 그런 거 있잖아요. Count your blessings. 불평만 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혹은 gratitude listing, 감사의 목록을 작성하는 건데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내주는 숙제이기도 하죠. 가장 많이 쓰는 감사중재법입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에 3가지 감사한 거를 써라. 이게 감사일기 쓰는 거죠. 이게 가장 많이 연구된 감사중재법입니다. 역시 이건 효과가 있습니다. 주관적 웰빙을 높이고요. 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동기 충족은 또 하나 뭐냐면요. 이 조금 아까 요 그 쾌락 적응과 관련된 건데 이 쾌락 적응을 막기 위해서는요. 이 재활성화가 중요합니다. 내가 한번 동기 충족된 것이 이게 적응이 돼 버리는데 그걸 늘 이러한 그 훈련을 통해서 재활성화하는 것이 이 동기 충족의 재활성화가 감사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요 숙고하는 거는 그 주로 내가 감사할 만한 그 사람을 떠올려요.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 감사가 증진되고 이 여러 가지 긍정 정서가 늘어납니다. 이 와트킨슨 등의 실험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중에
어, 연구사가 재미있는데요. 이 연구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네 조건 한 30 몇 명씩 할당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그 통제 조건이 있어요. 통제 조건은 한 5분 동안 너희 집 거실이 어떻게 생겼니? 5분 동안 자기 거실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뭐 감사는 아무 관계 없죠. 거실에 대해서 5분 동안 시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감사를 생각하는 조건이 있죠. Great thinking. 요 생각하는 조건인데, 네 감사한 사람을 한번 인생에 떠올려 봐라. 선생님은 선생님. 그 사람을 떠올리고 한 5분 동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세이 조건은 그분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봐라. 너 감사한 그분에 대해서 글을 써봐라. 그 다음에 편지는요, 그분한테 보낼 편지를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연구자들이 처음에는 감사 편지가 제일 효과가 좋을 줄 알았어요. 연구 결과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제 조건에 비해서 모든 이 세 조건의 실험 조건 모두가 이 긍정 정서가 증가됐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감사를 생각하는 조건이 제일 좋았습니다. 의외죠? 아무것도 쓰지 않고 생각만 한 조건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게 다른 류버머스키 등의 연구에서도 보게 되면요. 웰빙의 경우에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어요. 재미있는 게요. 스트레스는 생각하게 되면은 더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고요. 스트레스는 쓰게 라이딩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웰빙은 라이딩을 하게 되면 웰빙이 좀 떨어져요. 근데 웰빙은 띵킹을 하면 생각을 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도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감사 에세이, 감사 편지 다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요 그 생각하는 조건에서 제일 높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좀 게으른 사람한테 좋겠죠? 안 써도 돼. 이렇게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감사한 사람 생각만 해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상 뭐 제가 깊이 못 다룹니다만 재미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부정정서에서는 효과가 없었어요. 부정정서가 줄어드는 경향은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 감사 표현 이것도 뭐 효과 있다는 얘기, 재평가 요거는 언급하겠습니다. 이 리어프레이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결국 인지거든요. 앞에서 티베트 스님들이 고통을 경험할 때, 이게 내 악업이 소멸되고 있구나. 재평가죠. 고통을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리어프레이저. 다시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게 많잖아요. 아까 하다못해 그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밤에 배고플 때 다이어트를 위해서 참을 때도 그 고통, 배고픔의 고통을 어떻게 재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경험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재평가한다는 것은 일상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인지작용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적용하는 방법 이슈가 많은데요. 시간상 넘어가겠고요. 한 10여 분 남은 것 같습니다. 제 MMPT와 감사로 앞에 나온 얘기를 요약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 명상 마음증 긍정심리 훈련인데요. 이 8개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명상 두 회기 다루고 그다음 마음챙김 명상, 명상하며 마음챙김 하는 거죠. 일상의 마음챙김. 그다음에 긍정심리 파트에서 웰빙 행동, 웰빙인지 세 번째 긍정인지에서 감사와 자비를 다룹니다. 그 마지막에 종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마지막 7번째 주에 감사와 자비를 다룹니다. 제 소상하게 다룰 수는 없는데요. 그 핵심은 지속적인 성장이 핵심입니다. 행복은 추구하면 안 됩니다. 감사도 추구하면 감사 얻기 힘들어요. 감사든 행복이든 시간상 많이 못 다룹니다. 추구하면은 멀어집니다. 그 추구하시면 안 돼요. 멀어집니다. 이 성장을 추구할 때 행복은 따라옵니다. 제 MMPT 모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입니다. 이거는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그걸 바탕으로 마음을 쉬는 기술 명상 훈련, 보는 기술 마음챙김 훈련, 쓰는 기술 긍정심리 훈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쉼봄씀, 쉬는 기술 명상, 보는 기술 마음챙김, 쓰는 기술 긍정심리 되어 있고요. 요 기초는 요 마음지식, 이 동부정마라고 합니다. 동기상태이론, 구성주의, 정보치 영양제한성, 마음사이론. 요것이 바탕에 깔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만 시간상 언급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요. 아까 제가 동기 관련했죠?
동기가 없으면 우리한테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고락, 비고비락 세 가지 나누는데 비고비락도 알고 보면 살짝 고 살짝 락이겠죠. 그 심리학용어로는 스트레스, 웰빙 나누겠습니다. 이 정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고통, 스트레스란 동기가 좌절됐거나 혹은 좌절이 예상되는 것. 행복, 혹은 웰빙은 동기 충족이거나 동기 충족 예상입니다. 요점은 동기가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현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 욕구나 욕심이나 다 같은 한마디로 동기입니다. 제가 그 동기라는 말 속에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그 동기를 줄이라고 말씀하신 게 옛날 성현들의 가르침입니다. 너 욕심을 줄여라. 네 동기가 없으면은 고통이 없는 거야. 고통을 줄여. 고통을 제거해. 아니죠. 동기를 줄여. 동기를 제거해줘. 근데 현대 자본주의 좀 안 통하죠. 사람들은 욕심을 자꾸 내려고 하니까요. 또 광고에서는 계속 욕심 내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가 없으면 웰빙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 이 지혜로움이 앞에 우리 전현수 원장님 말씀대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동기에 투자할 것인가, 어떤 동기를 내려놓고 이걸로 인한 고통은 내가 안 받겠다, 스트레스 안 받겠다. 그러나 이 동기로부터 오는 웰빙은 내가 취하겠다. 이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은 동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 구성주의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든 웰빙이든 이거는 그냥 바깥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조건이 중요해요. 바깥에서 설사 선물을 주더라도 내가 고맙게 느끼지 않으면 감사의 웰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주의는 이 마음 공부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상태 이론과 함께. 왜냐하면 내가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바깥을 바꿔도 되지만 나를 바꿔도 바뀌죠.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남편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네.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뭐 흠도 아니죠. 그렇지만 남편을 안 바꾸고 여러분을 바꾸면 여러분의 경험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주로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이게 지혜를 닦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동기와 인지, 행동 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요걸 다룸으로써 감사를 늘릴 수도 있고요. 자비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 인간은 정보 처리하는 존재인데 이 용량이 제한될 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쁠 때는 불행했던 일이 잘 안 떠올라요. 여러분이 화가 날 때는 기뻤던 일이 잘 안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보 처리 용량이 뇌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용량이 작은데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의 피해자가 되지 말고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의 수혜자가 되라. 여러분이 감사자비 훈련을 하게 되면은 정보 처리 용량 작은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행복을 증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용량 작다는 게 우리의 고통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행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요, 감각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우리의 번잡한 생각들을 감각을 들여옴으로써 고요하게 만드는 훈련이 됩니다. 이것도 정보 처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가능해요. 정보 처리 용량이 크다면은 이런 명상 효과도 안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긍정 심리에서는요, 다른 욕구 생각으로 바꿔줘요. 여러분이 그 스트레스를 만드는 그 욕구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을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릅니다. 하얀 북극곰 생각하지 말아라면 더 떠오르죠. 그게 아니라 감사와 자비의 욕구 생각으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긍정심리 기법입니다. 명상에서는 감각으로 대체했다고 하면은 긍정심리에서는 욕구 생각으로 욕구 생각을 대체해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정보 처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건강한 욕구 생각을 들여오게 되면은 불건강한 놈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서 사라집니다.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없애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건강한 놈을 불러들이십시오. 마음 사이로는 내 안에 있는 나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들이고요. 그 나들은 동기와 인지의 결합체입니다. 동기와 인지의 결합체는 마음 챙김의 빛을 쏘게 되면 분해가 됩니다. 동일시가 해체되면 사라집니다. 내가 동일시를 하게 되면 동기인지가 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인지의 수만큼 내 안에 많은 나들이 있습니다. 동일시가 될 때 나가 됩니다. 마음 챙김에 빛이 쏘아지게 되면 동일시가 해체돼 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아시게 되면은 이게 또 감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 속에 여러 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나에게 자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의 요소는 동기와 인지고요. 그리고 이 정서란 것은 이 동기의 상태죠.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인지, 이 라자로스도 이런 용어를 많이 했습니다. 인지적 평가가 중요하다. 아까 인지적인 재평가 나왔죠. 그 감사의 재평가처럼 인지적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마음 지식이 네 가지 있었죠. 동구정마. 이것들이 결국은 동기가 긍정심리 훈련에 필요하고 인지적인 측면, 구성주의에서도 긍정심리 훈련을 통해서 동기를 변화시키고 긍정심리 훈련을 통해서 내 인지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의 자기 감사와 자기 자비를 통해서 내 마음에 감사의 나와 자비의 나를 양성하는 거죠. 분노의 나, 우울의 나, 불안의 나를 죽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감사의 나, 자비의 나를 키우시다 보면 불안의 나, 우울의 나, 분노의 나가 줄어듭니다. 긍정심리훈련 많이 쓰는 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동기 충족을 재활성화하는 게 중요한데 이 재활성화하는데 인지적인 작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웰빙에 초점을 두는 웰빙 인지, 음미하기, 기본 행복 누리기, 또 동기 관리 이것 중요한데 시간상 다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동기를 정말 현명하게, 지혜롭게 동기를 선택하고 동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감사와 자비를 양성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웰빙 기억, 웰빙 기억 너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웰빙의 기억들, 너가 가지고 있는, 아내가 갖고 있는, 남편이 갖고 있는 그와 함께한 그런 좋은 웰빙 기억들을 적어 두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걸 적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웰빙과 감사를 주고요. 또 그것을 때때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웰빙을 주고 감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자연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감사 나, 감사 너, 감사 신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자기 감사, 타인 감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 인지 기법으로 웰빙 기억은 시간상 좀 자세히 다루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자비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연결이고 어 감사와 자비는 선순환 관계에 있습니다. 감사가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 행동을 일으키고 또 감사를 일으키고 그것이 자비심 감사심이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행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 감사 자비는 이 나와 대상 간의 연결. 우리 또 현대인들은 또 무한 경쟁 살다 보니까 늘 자기를 괴롭게 채찍질하면서 지옥에서는 보스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관계가 되도록 나와 마음사 이론으로 볼 때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의 연결을 통해서 감사와 자비가 흐르게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감사와 자비가 흐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습니다만 시간은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44분까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좀 빨리 끝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동기가 없으면 고통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동기가 의도로라고도 저는 들렸는데, 그 좋은 의도, 좋은 동기,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행하자라는 동기도 어, 없어야 하는지, 그것도 고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기를 다 버리면 웰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웰빙은 동기 충족과 동기 충족 이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너무 빨리 드려서 빠르게 해서 충분히 이야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뭐 아이들 무슨 랩처럼 표현하면은 어, 욕심 대신 서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욕심도 동기고요. 서원도 동기거든요. 욕심 대신 서원으로. 서원을 세우고 나간다면 아마 쓸데없는 욕심은 줄지 않을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성주의 상담하고 있는데요. 여성 상담이요? 네, 여성주의 상담 하고 있는데 예. 예전에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순결을 잃었다고 음, 생각하고 그리고 자살하는
경우도 꽤 있었잖아요. 예전 일이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걸 단순한 사고로 생각하고 이건 수습하면 된다. 치료하고 회복하면 된다는 것으로 재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통을 다시 평가한다고 한 것, 감사를 재평가한다고 한 것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덧붙여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MMPT에서 그 네 가지가 인간 그 마음의 작용의 기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기 상태론에서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구성주의에서는 특히 이 동기 인지 행동인데 인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바깥의 사건 같은 것이 그대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말하면은 그건 리얼리즘이겠죠. 실제론이겠죠. 바깥을 그대로 내가 경험한다. 그것이 아니라 아, 내가 만들어서 경험하는구나.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같은 영화를 봐도 어떤 사람은 졸다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재밌게 보고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미라고 하는 것이 그 영화 자체에 있다면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재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영화 박조건을 가지고 내 안에 어떤 관점이 함께 작용하면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나누면 스트레스와 웰빙인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드는 거구나라고 본다면 그 만드는 과정을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어프레이잘 혹은 리어프레이잘 그럽니다. 라자러스 그 스트레스 연구를 많이 한 라자러스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예를 들면 성폭력을 처음에 어프레이잘 평가를 할 때는 내 순결을 잃었다고 평가를 해서 큰 고통을 받고 죽을 자살까지 생각했는데 선생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리어프레이잘 재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얼리즘이 맞다면 바깥의 사건이 그대로 영향이 줘야 되는데 이 컨스트럭티비즘, 구성주의가 더 옳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의 조건이 변화되면 내 경험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안의 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리어프레이저라는 말을 쓰고 또 인지치료에서는 코그니티브 리스트럭처 한다. 그 다시 구조화시킨다. 구성한다. 뭐 이런 그 인지적인 작업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인지적인 작업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인지치료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다가 동기를 강조하는 거죠. 저는 인지행동치료가 아니라 사실은 동기인지행동치료가 옳다. 그 사람의 동기가 없다면 증상이 없다. 스트레스든 증상이든 그 사람에게 동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동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좌절된 동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있는 그 사람의 건강한 동기를 발굴하고 거기에다가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의 피해자 되지 마라. 성폭력 당한 그분의 즉 좌절된 동기를 자꾸 문제 삼고 옛날에 무슨 어려웠던 기억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여전히 그분에게 있는 건강한 동기를 불러와서 정보처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자꾸 곱씹기보다는 지금 건강한 동기를 어떻게 지금 활성화하고 실천할 것인지를 대화 나누시다 보면 정보처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과거의 그 트라우마가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그거는 기억은 남지만 고통스럽지 않게 될 거예요. 왜? 지금 나에게 건강한 동기가 확립이 됐고 그거 활성화하면서 내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지 정서적인 영향은 미미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동기를 잘 파악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동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동기인지행동 치료다. 그 사람의 건강한 동기를 발굴하고 그 건강한 동기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게 그 상담사, 치료자의 몫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김정호 교수님, 네, 요거 하나를 좀 명확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처리 용량 용량에 제한이 제한성. 있다. 예, 네네. 그거를 좀 자세히 우리가 좀 아, 이해하기 쉽게, 이게, 예. 이게 사실 한 시간은 걸리는 내용인데 간단히 예. 얘기하면 우리 뇌의 용량 제한가 다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용량 제한이 있고. 여러분이 제가 숫자를 한 7개까지 불러주면 따라하겠지만 아인슈타인 나오더라도 제가 10개, 11개 숫자를 불러주면 한 번 듣고 따라오기 힘들 거예요. 그만큼 우리 단기 기억이라고도 하는데 그 작업 기억,
용량이 작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작기 때문에 주의를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쉼범씀, 명상 마음 챙김 긍정심리 훈련은 결국은 이 주의를 운영하는 훈련이거든요. 주의, 정보치료 용량이 작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디에 주의를 보내야 할지. 우울한 분들은 주의가 주로 우울한 사건에 가 있고 우울한 미래에 가 있어요. 불안한 사람들은 주로 불안했던 불안할 수도 있는 미래에 자꾸 주의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치 용량이 작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그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속에 빠지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한 5, 7개만 되면 세상이 스트레스로 고통을 차버리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7개만 웰빙을 갖고 오게 되면 세상이 웰빙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요 주의를 훈련하는 것 중에 이제 명상 훈련이 있고 마음챙김 훈련이 있고 긍정심리 훈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체 용량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컴퓨터의 용량처럼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개를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 그게 제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게 오히려 수행을 위해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도 정보체 좀 용량 표현할 수 제한성의 있겠습니까? 예. 피해자 되지 죄송한데 말고 수혜자가 되라. 활성화시키는 어떤 특정한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무엇을 활성화할 것인가를 주체적으로 선생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마음 공부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감사합니다. 예. 예, 누가 손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 질의응답에서 나온 논의에서 우리의 시점이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료해주는 쪽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약간 우려스러웠던 점이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거기서 긍정적인 심리적 요인을 끌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그걸 악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그 폭력이 절대 올바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것도 한 방향이지만 그런 폭력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사실은 마음에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가해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그걸 긍정 정서로 변환시킬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MMPT 교육할 때 초반에 그런 교육을 합니다. 우리 제발 온전한 이기주의자가 되자.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이기적이지 못합니다. 왜? 이기적이 되려면 지혜롭지 않으면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로울 이자 자기 기자죠. 물론 이기적이라는 말은 나쁜 뜻입니다만 그걸 파자해서 보자면 이로울 이자 자기 기자예요. 그러면 나를 이롭게 하려면 나를 모르고서는 나를 이롭게 못합니다.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하는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롭게 못해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한테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못 되죠.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삶이 어떻게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삶입니까? 남한테 이기적이라는 손가락질 받는 것 자체가 자기를 이롭게 못하는 행동이에요. 선생님 말씀대로 가해자들도 가보게 되면 물론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이러한 심리 교육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정말 어떤 게 이로운 일인지 내가 성폭행을 하고 붙잡혀 들어가서 이 교도 생활을 하는 게 나를 이롭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상대 여성을 정말 불교에서 하듯이 어머니처럼 본다거나 누이처럼 본다거나 이런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방법은 많겠죠. 그 친구가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 대신 서원으로 그 사람들이 살면서 건강한 동기를 자기 자신에서 건강한 각자 할 수 있는 건강한 동기를 발굴하고 그 동기를 확립하고 그 동기를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사회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가해자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가해자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서로의 고통을 어,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화면에 저기 얼굴이 막 거꾸로 나와가지고, 거꾸로 나와 손을 못 하겠습니다. 저기, 예, 재밌습니다. 네. 저, 감사합니다. 이제 훈련을 할 때, 어, 이제, 말씀해 주신 감사 중재법에, 감사 느끼기에 뭐, 감사 숙고, 이제 이런 거 등등 있는데, 또 이런 거 외에, 이제 단순히 제가 이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를 이제 구체적인 그 막 사례를 이렇게 떠올리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뭐 하루에 100번이건 안 그러면 뭐 몇 번이건 이렇게 인위적으로 반복을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효과가 좀 뭐 어떻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참 재미있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 실제로 그런 연구도 있고요. 제가 뭐 짧은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감사를 비롯해서 감사, 자비 이런 모든 긍정 심리에 해당되는 인터벤션의 핵심은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효과는 거의 없어요. 감사 일지 처음에 효과 있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진정성이 떨어져요. 내가 처음 할 때는 진짜 그 생각만으로 감사함이 올라왔는데 일주일, 이주일 하면서 숙제처럼 돼버려요. 그러면 오늘도 5개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면서 어떤 강박적인 사람은요 5개 못 채우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무슨 징크스 걸린 사람처럼 오늘 5개 못 채웠네. 더 불안의 요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횟수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진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정성. 그리고 선생님 질문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그럼 뭐 밤에 잘 때 그 녹음기 틀어놓고 자면은 공부가 됩니까? 거의 안 되죠. 진정성. 내가 어텐션이 충분히 주입이 돼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한 혹은 그 사건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순히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만 반복을 이제 할 것이 아니라 방금 이제 진정성이라고 이제 네, 참 되게 중요하다고 정말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제 한번 이제 곰곰이 한번 떠올려 봅니다. 갑자기 감사한 일 생각해보라 이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일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분들이 보면 내가 뭐가 감사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제 말을 떠올릴 때 머리에서 되뇌일 때, 아, 이게 이 A 건이, 이렇게 해서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좀, 네, 이제, 머릿속으로 좀 그 이유를 네, 정말 합당하게 만들면서 네, 이제 네, 되뇌이는 거는 네. 좀 효과가 좀 그렇죠. 실제로 셀리그만 등의 그 3가지 좋은 일 쓰기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감사랑 좀 연결되죠. 그거 할 때 보면 그 사건에 대한 이유를 그게 왜 좋은 일인지 혹은 감사라면 왜 감사한지 이유를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한 리피티션이 아니라 단순 반복이 아니라 조금 내가 마음이 좀 인지작용이 개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유를 쓰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선생님 우리 속담에 노는 입에 연불이란 말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교육한 분 중에 어떤 분은 너무 불안이 많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비문구 중에 건평행성이 있거든요. 건평행성. 건강, 평화, 행복, 성장. 이거를 그냥 입에다가 마침 뭐 주문 걸은 것처럼 계속 하다 보니까 불안이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 전에는 그분이 계속해서 불안과 관련된 생각이 루머네이트, 반추되고 있었는데 그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자꾸 반복하시다 보니까 그게 그거를 좀 차단해 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면은 뭐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